디올류 팰리세이드 2.5 터보 하이브리드 9인승 캘리그라피 4륜이고요. 기본 가격은 6,414만원에 듀얼 와이드 썬루프, 빌트인 캠, 그리고 HGA 라이프스타일,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총 차량 가격은 6,780만원입니다. 외장 색상은 로버스트 에메랄드 펄이고요. 실내 색상은 나파 가죽으로 제작된 브라운 원톤 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이거 가장 큰 단점일 것 같은데,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4월 6일 오후 2시부터 출고가 시작됐거든요. 공식 영상에서는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에코 모드일 때 회생 제동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차량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공식 영상이 잘못된 건지 회생 제동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모드, 수동 기어 변속밖에 안 됩니다. 회생제동이 하면은 요 아래 뜨잖아요. 레벨이 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차량 설명서 197페이지를 봐도 수동 변속 모드밖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구매하신 분들한테 이런 현상이 생겼다. 아, 난리 나죠. 이건 진짜로 서비스 센터 뒤집어질 일입니다.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함으로써 얻는 연비 이점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예 조절 못하게 이렇게 됐다라는 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문이 좀 무거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닫았던 힘, 그걸로 문을 닫으면 안 닫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량을 받고 문이 좀 안 닫혀서 이상해서 서비스 센터 가잖아요. 그러면 새 차라서 이게 압이 너무 세서 안 닫힌다라고 하거든요. 거짓말이에요.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똑같이 안 닫혀요. 지금 원래 타시던 그랜저 조수석 문 잘 안 닫히잖아. 네. 11만 킬로 탔어. 5년 지났고. 근데 아직도 안 닫혀요. 제 원래 차는 조수석만 그런데 이건 운전석도 잘 안 닫히고 모든 문이 다 그래요. 그 밖에서 닫을 땐 괜찮거든요. 밀면 되니까. 근데 안에서 닫을 때는 예를 들어 이렇게 닫으면 지금도 원래 같으면 닫혀야 돼. 안 닫혔잖아요. 그래서 이걸 열고 엄청 세게 이렇게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해요. 문의 두께가 두꺼워져서 얻는 이점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실생활에서는 조금 불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9인승이 가운데 시트가 펴지지 않습니까? 이 양쪽에 안전벨트가 이렇게 좀 서 있어요. 그 버클을 체결하는 부분이. 우리가 기존에 꼽던 그 각도대로 꽂으면 되게 어색해.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피는 것도 제가 한 168cm인데 제 드라이빙 포지션을 잡고서 이 가운데 시트를 만약에 펴야 된다 하면 이 상태로 못 핍니다. 거의 끝까지 밀어야 이 당기는 게 되게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펼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약간은 아쉽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뭐 원가 절감인 건데 이 헤드라이트 각도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요새 다 오토로 돼요. 근데 이거는 굳이 또 수동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약간 아쉽고요. 이중 접합 차압 유리가 윈드실드, 그러니까 전면 유리 1열, 2열에는 적용이 돼 있잖아요. 근데 픽스드 글라스라고 불리는 그 3열에 고정되어 있는 유리, 그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3열에 타시면 후면 유리 그리고 픽스드 글라스가 이중 접합 차압 유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오닉 9과 마찬가지로 1, 2열보다는 소음을 더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통 1, 2열에 타시니까 그런 것들은 단점이라기보다는 약간 할 거면 좀 다 해주지. 다른 단점은 주행 중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소음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엔진이 돌고 있지 않은 상태고 공조도 꺼놨습니다. 그러면 공조를 켜볼게요. 지금 엔진이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전기차라고 봐도 무방해요. 엔진이 돌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리고 지금 바깥의 소음이 아주 잘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픽스드 글라스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중접합 차압유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차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주행 중에도 풍절음이라든지 노면 소음이라든지 전면에서 바람이 들이치는 그런 소음들도 아주 잘 차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NVH에서 그런 소음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거슬리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차해 있다가 엔진이 이렇게 돌잖아요. 부밍하고 진동은 줄였다라고 했거든요. 소음은 못 줄였습니다. 많이 들어와요. 1.6 터보보다 엔진이 도는 소리가 더 큽니다. 그래서 거슬려요. 정차 시에 한다고 해도 거슬리고, 그리고 저속에서도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엔진 음이 너무 크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는 1.6 터보보다는 오히려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성능을 또 궁금해 하시니까 제로백을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 터보 하이브리드 제로백이 공식 제로백은 아니지만 남양연구소에서 측정했을 때 7.3초, 2.5 터보 가솔린보다 0.6초 빠르다고 듣긴 했어요. 오, 7.33초, 50km까지가 2.78초. 에코 모드에서 요 정도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모드에서
(7.37초) 약간은 각도가 달라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길이. 그렇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지금 성인 남자 2명 타 있고 뒤에는 거의 뭐 초등학생 1명이 탔다고 해도 될 정도로 짐이 실려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나오네요. 이게 이제 80에서 120까지 가속하는 속도가 4.5초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실험을 해볼게요. 80에서 120까지는 풀악셀로 밟겠습니다. 풀악셀가 잠깐 내리막이 있긴 했어. 5.5초.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 아, 4.84초. 제로백은 거의 남양연구소에서 측정한 거랑 비슷하게 7.3초 나오는데 80에서 120까지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 4.84초입니다.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게 저속에서 승차감에 영향을 미치는 그 NVH, 특히나 그 엔진이 들어올 때의 소음 같은 걸 주행 상황에 맞춰서 주행을 했을 때 어떠냐. 저도 어제 밤에 계속 타보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막히는 구간, 뭐 5km, 7km 이렇게 가다서다 하는 구간 있잖아요. 거기서는 엔진이 돌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가속을 해야겠다라고 본격적으로 누르기 시작하면 바로 돕니다, 엔진이. 우리가 정말 차를 천천히 움직이는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엔진은 계속 돌아요. 그래서 엑셀 페달을 조금만 이제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하면 그 하이브리드에서 기대하는 엔진의 정숙성, 그런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속에서도 그러나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달리잖아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걸고 달리고 있는데 평지는 EV 모드가 쓰이거든요. 조금만 오르막길이면 바로 돌아. 보통 터널 들어갈 때 이렇게 산을 깎아서 만들었으니까 조금 올라가잖아. 거기 타자마자부터 계속 돌기 시작해. 평지나 내리막길에서는 EV 모드를 조금은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만 엔진 개입의 빈도 자체가 1.6 터보 하이브리드보다는 확실히 많다. 근데 그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5 터보 하이브리드라는 것 자체가 1.6 터보 하이브리드까지는 이제 연비에 초점을 맞춘 거라면 2.5 터보 하이브리드는 팰리세이드를 시작으로 해서 이 대형급 차량 혹은 MPV라고 부르는 미니밴 차량들에 나중에 실어야 되니까 출력을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새롭게 들어간 2.5 터보 엔진도 새롭게 설계가 돼서 들어갔는데 모든 시스템이 새롭게 설계됐다고 해도 무방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에 기대하는 그런 뭐 정숙성의 일정 부분이라든지 혹은 연비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쉽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출력에 좀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바라보는 기준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하이브리드는 그래 출력 요 정도면 그냥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타기에 그렇게까지 부족하진 않지. 근데 연비는 좋잖아 라고 했다면 2.5 터보 하이브리드는 출력 좋네. 밟음만 나네. 근데 좀 아쉽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제로백 보여드렸지만 7.3초대 느린 거 아니냐. 기존 내연기관 가솔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수준이냐 라고 돌이켜 봤을 때는 일반 가솔린 모델하고 비교를 하기가 약간은 힘듭니다. 왜냐면 모터는 돌기 시작할 때부터 최대 출력을 내고요, 엔진은 262마력짜리 엔진이 최대 출력을 내는 구간은 5800rpm입니다 334마력이라고 시스템 총 출력 써져 있는 거 옆에 보면 5800rpm이라고 돼 있어요. 334마력을 다 느낄 수 있는 건 엔진이 5800rpm으로 돌고 있을 때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힘든 겁니다. 3.8 가솔린이 7초 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 LX2 팰리세이드 3.8 가솔린에 준하는 그런 가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혀 저는 느리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이 정도 덩치에 이 정도 무게를 싣고 7.3초 대면은 그래도 뭐 괜찮은 가속력이죠. 여튼 이렇게 출력을 좀 신경을 썼기 때문에 다르게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저속에서의 그 엔진 소음이 제가 느끼기에는 한 70km 정도까지는 엔진 소음이 거슬려요. 근데 그 이후에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냥 주변 소음에 파묻혀서 잘 몰라요. 이런 부분들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엔진 소음 말씀드렸으니까 진동도 중요하잖아요. 이 진동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안 올라와요. 엔진이 돌지 않았다가 자주 개입했을 때 그 진동으로 인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불쾌함, 그런 것들은 많이
없는 수준이죠. 그냥 신경이 안 쓰이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엔진이 돌 때 1.6 터보 하이브리드에서 벨트로 묶여있던 P0 모터가 삭제가 되고 구동을 도와주는 P2 모터 옆에 바로 P1 모터가 엔진과 직결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 엔진이 확 돌아갈 때 그 체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훨씬 더 부드럽다라고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풍절음하고 노면 소음은 아주 잘 잡아놨어요. 투싼 스포티지만 해도 잘 잡혀있고 맞아요. 산타페 소렌토는 더더욱이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그 위급이기 때문에 잘 잡아놨고요. 어제 막 비바람 불고 바람 진짜 많이 불었거든요. 130, 40까지도 달려봤는데 생각보다 풍절음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120, 30까지도 풍절음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사이드미러 쪽이나 A필러 쪽에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들리지? 잘 안 들리지? 이런 수준의 방음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MVH는 별 5개 중에 저는 한 4개 정도 주겠습니다. 하나는 엔진 소음이 너무 좀 들어오는 거, 그거 때문에 1점 깎고 별 4개 정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서스펜션. 기본적으로 이거는 21인치 휠에다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21인치 휠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부드러움이면 패밀리카로 써도 괜찮겠다 라는 느낌이 들고, 우리가 도로가 굴곡이 일정하진 않잖아요. 좀 완만하고 긴 굴곡은 너무너무 부드럽게 받아주거든요. 근데 짧고 높거나 짧고 파여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약간은 어색한 느낌이 들어옵니다. 차량 자체는 너무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걸 서스펜션이 너무 재빠르게 잡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차가 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찰나의 순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는 솔직히 저는 좋거든요. 부드러운 걸 좋아하고 이제 이 정도의 크기의 SUV라고 하면 스포츠성을 나타내는 그런 퓨어 스포츠를 지향하는 차량이 아니라면은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 영역에서 이렇게 타는 수준에서는 너무너무 편하네요. 누군가는 좋다라고 느낄 수 있고 누군가는 이제 나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를 탔을 때 편해야지 오래 타고 편해야지 불편하지 않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런 걸 밀어보면 저는 이거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체는 가만히 있고 운전자도 잘 못 느끼는 상태에서 바퀴만 막 왔다 갔다 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고속도로 보면 잘 포장된 고속도로도 있지만 되게 울퉁불퉁한 고속도로가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이게 다 느껴져요. 약간 뒤뚱뒤뚱 하는 것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기본 사이즈 휠을 장착한 팰리세이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차체는 가만히 있고 바퀴만 움직이는, 그리고 운전자도 오히려 편안한, 가만히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보여줄 것 같아서 21인치 휠 안 꽂아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입니다. 굳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옛날보다는 인식률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넘을 때 느낌은 좋은데 우리가 일반적인 도로를 달리는 순간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 저는 어떤 걸 선택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방지턱 그냥 불편하게 넘어도 돼. 원래 불편한 거예요. 방지턱은 항상 달리는 이런 도로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1인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굳이 선택 안 하셔도 좋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제 주변에서 그걸 고민하고 있다라 그러면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빼라고. 21인치 휠 치고는 좋지만 그동안 타왔던 경험을 기준으로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면 돈 쓴 만큼 만족감을 주진 않아요. 지금도 너무 보면 요건 좋아. 이렇게 좀 긴 방지턱은 괜찮아요. 짧은 게 이제 그렇지. 긴 방지턱은 이 타고 넘는 순간부터 올라타서 떨어져서 마지막 바운싱 하는 순간까지가 되게 부드러워요. 우리 부모님 태우면 야, 차 좋다 100% 나옵니다. 야, 좋다. 짧은 방지턱 넘어가면 좀 그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서스펜션은 일상적인 이런 도로를 달릴 땐 이런 느낌이고, 고속 안정성은 그렇게 막 느껴지진 않아요. 사실은 뭐 140, 150까지 시험 삼아 밟아봤을 때 이게 물렁물렁하다 보니까 바퀴를 꽉 움켜쥐고서 안정감 있게 진짜 쭉 뻗어나가는 그런 게 없고, 저는 하나 느꼈던 게 분명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조향에. 근데 한쪽으로 몰려요. 이 차는 제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몰립니다. 분명히 난 가운데를 잡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이쪽 붙어 있어요. 이게 스티어링 휠이 뭔가 잘못된 건지 하여튼 그렇게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이것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속주행에서의 그런 안정감은 그냥 무난한 대중차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특출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국산차 타시던 분들은 뭐 만족하실 만한 그런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수입차 좀 이제 난 스포츠성 있는 거 좀 탔다
하면은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다를 수 있고, 하지만 그걸 모두를 만족시키는 차는 사실 없잖아요. 꼭 시승을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가족하고 꼭 같이 시승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와이프 그리고 같이 탈 우리 아이들이 있으시다면 꼭 같이 가가지고 시승을 해보시면, 운전자는 그렇게 좀 안 좋게 느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옆에 와이프가 타고 뒤에 아이가 탄다, 무조건 좋아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일단 넓기 때문에. 공간감이 모든 걸 다 압도해요. 그치. 이 공간은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서스펜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시트죠. 시트. 나파 가죽입니다. 너무너무 부드럽고, 이렇게 만졌을 때의 이런 촉감 그리고 질감, 이런 것들도 전 수준급이라고 봐요. 그냥 프리미엄 브랜드 있잖아요. 벤츠, BMW, 아우디. 차이가 안 나, 사실은 요새. 시트는 공간하고 더불어서 시트 사이즈 자체가 엄청 커요. 저라든지 우리 PD라든지 우리 막내 PD도 키가 무지하게 크거든요. 시트가 작다 혹은 불편하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들을 엄청 잘 걸러줘요. 기본적으로 푹신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푹신하다고 해서 막 몸이 팍 박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일정 부분 탄탄함을 유지하면서 몸을 잘 지지해 주면서 내가 어떻게 운전하면서 움직여도, 혹은 스티어링 휠을 어떻게 돌려도 자유로움을 주면서 딱 잡아주는. 그리고 또 하나가 변속기인데, 변속기가 아직도 6단이잖아요. 근데 이 변속 로직 제어를 통해서 엔진이 효율적으로 돌 수 있게끔 세팅을 했다라고 테크데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맞아요. 이게 일상적으로 타면 그렇게까지 막 변속이 굼뜨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급가속할 때 좀 촘촘하게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1.6 터보 하이브리드도 똑같았어요. 좀 밟아서 착착착착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왜 자꾸 끌지? 뭐지?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지, 그거 빼고는 일반적으로 부드럽게 가속하고 부드럽게 감속할 때는 그렇게까지 욕먹을 건 아니다. 그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1, 2단 왔다 갔다 할 때일 건데, 주차장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세밀하게 하던지 뭐 그럴 때 가끔 이렇게 퉁 치는, 그걸 한두 번 느꼈거든요. 이게 2.4 자연흡기 하이브리드에서 느꼈던 그 1단에서 2단 그 초회 시동에서 넘어갈 때 툭 쳐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초도 물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안정성을 좀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사실은 하루에 한 번만 그런 게 발생해도 되게 불편하고 불쾌해요.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되게 부드러웠어요. 근데 2.5 터보 하이브리드 특정 그 순간에 그런 충격이 있다라는 거는 약간 좀 아쉽다라고 느껴집니다. 변속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엔진의 힘을 얼마나 바퀴로 효율적으로 뿌려주느냐, 그리고 운전자가 생각한 것만큼 얼마나 빠르게 변속을 해서 시원시원하게 가속을 해주느냐가 어떻게 보면 승차감에서 변속기를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효율적으로 뿌려주긴 하죠. 밟으면 밟는 대로 이제 나가긴 하니까 그런 빠릿빠릿함, 이제는 착착착착 좀 변속을 해주고, 내가 감속을 할 때도 막 한 번씩 붕붕 해주면서 내가 감속을 하는 그런 변속기는 아니다 보니까 그냥 편한 변속기예요.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정비 받으라 할 때 정비만 받고 그렇게 타면 정말 부드러운 그런 변속기입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변속기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4.5 개? 별로 따지면 별로 하면 4.5개. 편안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X6로 보면 쓰레기지 당연히. 비교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스포츠성이 짙은 차량이니까는 그걸로 보면은 안 좋지. 근데 왜 8단을 못 쓰는 걸까? 아시는 분들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왜 하이브리드에는 8단을 안 넣는 건지. 현대자동차 연구원분들 분명히 한 분은 보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 터보 나올 때 전 솔직히 이제 8단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들어가는 거 보면 의도가 있겠죠. 코너링을 돌진 않겠습니다. 이걸로 코너링 해봤자 뭐 하겠어요. 솔직히 재밌지도 않고 솔직히 좀 불안해요. 뒤뚱뒤뚱 거려가지고. 차가 높아서 더 그런 게 있죠. 높고 크니까 이게 내가 조향하는 대로 차가 쫙 빨려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쥐뚱거리는데 많이.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롤이 심한 게 아니라 이 정도 사이즈에서 딱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롤이에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출력을 좀 말씀드릴 텐데, 출력 말씀드리기 전에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이 주행 모드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일단 지금처럼 엔진이 돌지 않고 EV 모드로 주행을 할 때 고전압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고, 그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활용해서 P2 모터가 돌면서 P1 모터랑 같이 구동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는 엔진 클러치는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엔진은 돌지 않는 상태예요. 다음으로는 지금처럼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입니다. 모터하고 엔진이 같이 도는 상태고요. 이때는 당연히 엔진이 돌기 때문에 엔진 클러치가 붙어 있겠죠. 그리고 엔진도 돌고 P1 모터, P2 모터는 다 또 도는 이 상태고요. 이 순수 엔진 모드인데, 이게 P2 모터, P1 모터는 이제 꺼져 있는 상태고, 엔진이 엔진 클러치를 통해서 변속기로 들어가고 출력축으로 이제 바퀴에 힘을 뿌려주는, 그러니까 모터는 이제 개입을 안 하는 그런 주행 모드도 따로 있습니다. 회생제동은 다 아시다시피 감속을 할 때 바퀴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배터리로 저장을 하는 거, 그 순간에는 P2 모터가 회생제동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정 순간에는 P1 모터가 엔진을 돌려서 이 엔진이 또 발전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제로백이 아니라 도로 흐름에 녹아들 때 어느 정도의 가속력을 가지고 있는지, 흔히들 에코 모드로 다니실 테니까 저도 그냥 에코 모드로 할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옆에 카니발이 있고 앞으로 껴야 된다, 엑셀을 지그시 밟으면 도로 흐름에 너무나도 원활하게 끼어들 수 있는, 이게 지금 트럭3 아니었죠? 아니야, 실제로 도로에 녹아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순간순간의 판단에 따른 가속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요이 땅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쭉 밟아서 저 차에 붙어야겠다, 혹은 여기 껴야겠다, 빨리 들어가야겠다, 빠져야겠다, 다양한 순간에서 우리는 엑셀을 이렇게 지그시 밟고 차선을 변경하든지 하는데, 1.6 터보 하이브리드 대비해서는 출력이 엄청나게 넉넉한 수준이다 보니까 요 정도면은 오히려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겠다. 출력이 좋다라는 건 단순히 차가 빠르게 나간다는 걸 의미하지만은 않아요. 운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나가는 차보다 잘 나가는 차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기본 상식 안에서 운전을 했을 때 안 나가는 차들은 밟고 막 기다려야 돼. 이렇게 소리만 나고 안 나가는 차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전에는 껴야 되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그러다 사고 나고, 그러니까 상황이 꼬이니까 되게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 탑재된 2.5 터보 하이브리드는 넉넉한 출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오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엔진의 토크 자체가 이게 1800rpm부터 나오거든요. 지금 엔진 회전계를 띄웠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보통 이렇게 항속 주행을 하면 2000 약간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엔진 최대 토크를 쓸 수 있는 구간인 거예요. 쭉 올리면 요 정도까지 5200, 계속 그 구간에서 가속을 밀어줍니다. 우리 1.6 터보 하이브리드 얘기했을 때 이 정도면 뭐 일상 영역에서는 부족하진 않아요 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2차급의 1.6 터보 넣었으면 진짜 아쉬웠을 것 같은데 목적에 맞게 잘 들어간 출력입니다.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말씀을 드릴 텐데, 1.6 터보 하이브리드에서 그랬듯이 물리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회생제동을 사용하는 그 감속 구간하고 조금 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느껴지는 물리 브레이크하고 이질감 없습니다. 이 정도 속도에서 좀 세게 밟을게요. 중간에 분명 들어왔어. 그리고 없어요.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건 버튼 설명에서도 이제 팁을 드린 건데, 회생제동만 사용하다 보면 비가 온 다음 날이나 눈이 온 다음 날에 이 브레이크 디스크가 이제 녹이 습니다. 그럴 때 오토 홀드 버튼을 길게 눌러가지고 브레이크 디스크 클리닝 켜진 모드를 활성화시켜 놓으시면 회생제동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제 물리 브레이크로만 사용을 해서 그 마찰력을 통해서 녹을 없애주는 기능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브레이크를 할 때 차량의 거동의 안정성 같은 것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 차량에 무게가 있으니까 원래 이 정도 밟으면 진짜 많이 쏠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덜 쏠리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앞이나 뒤나 불안하게 흔들린다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브레이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사실상 그렇게 불쾌함을 주진 않고요. 만약에 제동력이 모자란다 라고 하면 여기 셋업 들어가면 차량 드라이브 모드 있거든요. 여기에 브레이크 모드를 노말이나 스포츠에 놓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비활성화 돼 있는 게 D 드라이브 모드라서 지금 비활성화 돼 있는데, 페달 넣으면 이걸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부드러운 감속을 원한다라고 하면 브레이크 모드 노말이 맞고요. 감속이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스포츠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 중 하나일 텐데 2.5 터보잖아요. 연비 7인승 2륜 익스클루시브 트림 기준으로 14.1이 인증받았죠. 연료 탱크 용량 72리터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1034km가 달려요. 그 차량은 1.6 터보 하이브리드까지는 복합, 도심, 고속 연비를 이제 표기를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연비 운전하면 되게 높게 나왔거든요. 그 차량도 아무리 연비 운전해도 제 생각에는 17 못 넘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겠지. 나는 되던데 내리막길에서 리셋하고 엑셀 한 번도 안 밟고 그냥 내려가면 당연히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행할 때 있잖아요. 17 정도는 안 나올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시승하는 차량은 4륜에다가 캘리그라피에다가 21인치 휠도 끼워져 있습니다. 20인치 휠하고 21인치 휠하고 공식 복합 연비는 차이가 안 나요. 11.4입니다 이게. 제가 연비 운전을 진짜 극한의 연비 운전 진짜 오랜만에 해봤는데 12.8이 최고 연비였고요. 12.8을 유지하면서 갈 수는 없어요. 12대 초반 12.5, 그래서 72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곱해 보면은 확실히 그 익스클루시브 2륜 모델보다는 주행 가는 거리가 확 줄어들죠. 풀깡통을 산다 라고 하면 나는 연비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성능이라든지 이런 4륜으로 인한 이점을 좀 살릴 것 같다, 연비는 살짝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이유가 보통은 출력과 연비 둘 다를 좀 잡기 위한 게 많은데 근데 그 두 개를 다 잡는 건 이제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2.5 터보까지 넘어온 상황에서는. 지금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거의 230마력대 출력을 왔다 갔다 했었고, 요새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는 그랑콜레오스도 262마력 정도로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전륜 차량에 이제 팰리세이드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년에 출시 예정인 후륜 기반의 제네시스 모델 라인업에도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제네시스가 이제 2.5 터보도 304마력이고 3.5 터보도 이제 출력이 높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낮게 만들 수는 없었을 거예요. 무조건 연비만을 위한 세팅을 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기계적으로 사륜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뒷바퀴 사이에 P4 모터를 집어넣어서 EAWD라고 전자식 사륜 시스템을 또 아마도 제네시스는 넣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P4 모터를 이용해서 나중에 전자식 사륜을 체결시킨다고 했을 때 이때 낼 수 있는 힘을 또 좀 높게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연비에만 치중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1.6 터보 같은 경우는 대중 차량, 우리가 많이 타는 차량, 이런 차량에만 들어갔어야 됐잖아요. 2.5 터보 하이브리드를 기반으로 프리미엄 라인업까지 다 커버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작정 연비만을 위한 세팅을 할 수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비가 중요하다, 무조건 익스클루시브 사십시오. 기존에 제가 그 견적 추천 때도 말씀드렸지만 팰리세이드는 가격표 구성 자체가 깡통 아닌 풀업이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어요. 연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 트림,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사시고, 기름값 좀 써도 괜찮으니까 고급지고 수많은 이 기능들이 들어간 그런 차량을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캘리그라피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른 거라서 저도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저라면 캘리그라피 살 것 같아요. 저라면 이왕에 오랜만에 차 사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4km/L의 연비가 체감했을 때 나쁘게 느껴지느냐? 전혀 아닙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게 차를 받고 어제도 한 2시간 반 운전하고 지금도 계속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주유 후에 이제 218km를 주유했는데 514km를 더 갈 수 있어요. 한 650 정도는 충분히 간다라는 거고, 실제로 체감상 느껴봤을 때 이 정도 출력의 차를, 시승차를 받았다? 지금쯤 기름 한번 넣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불안불안하니까.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체감상으로는 연비가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건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연비 운전을 안 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순간에 한 번도. 지금 60.8km 주행 중이거든요. 9.1. 이 정도면 준수한 거죠. 연비는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이고, 이 정도 출력에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연비가 좋다고 하기도 뭐하고, 안 좋다고 하기도 그렇지도 않고, 이 정도 차급에 사실은 좋은 거죠. 디젤이 없어진 게 약간 아쉬울 거예요. 연비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편의장치를 넘어가 보면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들어가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거는 팰리세이드는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심에서나 주차칸을 보면 되게 좁은 곳도 많고, 그럴 때 못 타요. 문을 열고 온전히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원격으로 차를 앞, 뒤로 뺄 수 있는 기능들. 또 하나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 차선을 인식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이게 인식을 하면 왼쪽 선은 점선, 오른쪽 선은 쭉 이어진 실선으로 표시를 해주고, 지금도 이걸 누르는 것만으로도 고속도로니까 HDA가 켜지고요. 앞차가 지금 왼쪽으로 빠져나갔죠. 그런 것들도 다 표기를 해줍니다.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들 아주 편안한 그런 기능이고, 그러니까 HDA2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원터치 작동만으로 차선을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도 바뀌어요.
계속 하고 있어도 바뀝니다. 지금 힘 안 주고 있어요. 다시 들어왔을 때 이렇게. 근데 차선을 바꿨다고 해서 깜빡이를 꺼주진 않습니다. 원터치로 작동했을 때만 꺼져요. 차선을 변경하는 속도도 많이 빨라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정전식으로 핸들을 인식하기 때문에 손만 대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할 때 사용하시면 정말 운전의 피로도가 확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래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핸들에서 손을 놓는다거나 아예 다른 곳을 본다거나 핸드폰 본다거나 절대 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 스티어링 휠을 돌릴 준비는 항상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패밀리카로 많이 사용하시는 거다 보니까 1열에서 이 2, 3열의 시트라든지 공조를 따로따로 이제 조절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좋고 2열 독립 공조라서 풍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공조가 독립인 거 이런 것들도 정말 쾌적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리모트 폴딩 시스템이라고 저 트렁크에서 다 접고 필 수 있는 거. 저희는 짐을 많이 실잖아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육아를 하시거나 캠핑을 다니시면은 짐을 많이 싣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트렁크에 이 기능이 없으면 막 앞에 왔다 갔다 했다가 뭐 다시 피려고 앞에 와서 2열에서 또 폈다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트렁크만 열면 2, 3열 그냥 버튼 하나 띡 누르는 것만으로 이걸 실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았고요. 하이브리드 특화 모드 중에 하나가 또 스테이 모드, 실내 V2L. 근데 실내 V2L은 그 HGA 라이프스타일 그 옵션을 넣어야지만 들어갑니다. V2L을 사용해서 이제 3.6kW급 실내 전기를 뽑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많은 용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일상적인 그 커피포트 조금 쓰고 빔 프로젝터 조금 전력 사용량 낮은 걸로 이제 영화 한 2편 보고 그러면 끝나는 수준이고요. 스테이 모드라고 해서 V2L과는 별개로 P단일 때 수동으로 진입하거나 순정 내비게이션에 연결해서 목적지를 설정했을 때 따로 예약을 해놓는 걸로 엔진이 돌지 않은 상태에서 공조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할 때는 SOC 30% 미만으로 떨어지는 그 구간까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뭐 한 20분 3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 순정 내비게이션하고 연동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적지 도착 2km 전에 차량이 알아서 배터리를 최대한 충전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장치 중에 좀 아쉬운 점은 이게 듀얼 와이드 선루프가 달려 있잖아요. 2열에서는 조작이 어렵습니다. 커버라도 조작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제 생각에는 전동 컵을 엿다 넣고 수동 컵을 졌다 놨어야 돼. 아 맞아요. 바뀌었어야 돼요. 그래야 2열에서 운전자한테 따로 요청 안 하고 커버 닫고 싶으면 닫고 이렇게 사용을 할 텐데 이거는 왜 저렇게 만들어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쉬운 측면으로 다가오긴 해요. 그동안 저도 정말 궁금했고 많은 분들이 계약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궁금해하셨던 팰리세이드 2.5 터보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어떤 느낌인지 주관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날 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승기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그냥 제가 느낀 거. 저는 그리고 차만 받았을 뿐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을 보면서 특히나 사업자분들은 많이 찾아보실 것 같아요. 9인승이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도 되고 개별 소비세가 9인승은 안 붙죠. 이제는 카니발뿐만 아니라 스타리아뿐만 아니라 팰리세이드로도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알아보실 텐데 이 영상 고정 댓글에 팰리세이드 최고 혜택 견적 신청의 링크가 있습니다. 장기 렌트 리스뿐만 아니라 뭐 일시불 할부도 다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보시기 바라고 또 하나가 팰리세이드는 또 현대자동차 안에서 플래그십 SUV잖아요. 많은 분들이 차량 출고 전에 혹은 바로 출고하시고 매트 많이 찾으실 텐데 저희 또 카든에서 플래그십에 맞는 격에 맞는 이 아우름 매트 영상을 또 내일 올려드릴 거고 또 영상으로 지금도 나가고 있을 테니까 매트에 관심 있으시다면 카든 아우름 매트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시불하고 할부로 팰리세이드 출고를 앞두신 분들은 지금 화면 오른쪽 상단에 카드가 하나 뜨거나 고정 댓글에 혜택 받고 구매하는 방법이라는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말 많은 혜택을 받고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영상으로 다 찍어 놨으니까 그 방법대로 구매하시면 좋을 겁니다. 만족하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카든에서 매트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방향제라고 말할 수 있는 고급진 향을 가진 지금 보이시죠? 가죽 슬립으로 고급스러움을 한층 높여놓은 카든 레더볼 방향제를 출시를 했습니다. 저희는 컵홀더형으로 제작을 했는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대시보드에 올려놓은 거고요. 아까 처음부터 보셨겠지만 코너링을 하든 급가속을 하든 급감속을 하든 완전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팰리세이드 같은 요즘 나오는 SUV들은 또 센터 콘솔 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9인승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탄 사람이 바로 올려놓는 곳 거기에 이 논
슬립 패드로 붙여 놓으셔도 좋고 1, 2, 3열에 충분한 컵홀더 공간이 있으니까 3열 컵홀더에다가 끼워 놓으셔도 정말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것도 고정 댓글 혹은 지금 보시는 화면 좌측 하단에 제품 보기를 클릭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이번 시승기가 팰리세이드를 기다리시거나 나도 한번 사볼까 이렇게 고민이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차를 받았다고 해서 단점을 장점으로 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이름 걸고 이건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차를 구매하셨다면 구매하시는 차량과 함께 가족분들과 사고 없이 정말 행복한 추억만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